네, 현재 시간 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여러 특징주들이 있고요. 항상 저희는 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사도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yes or no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이정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머리가 더 짧아지셨어요. 네, 일부러 오랜만에 출연할 만큼 좀 다듬었는데 너무 많이 다듬었나 봐요. 아닙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오늘 고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LG전자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 거는 기대 크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처럼 한번 시작하는 주식으로도 많이들 담아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공개가 됐죠.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LG전자의 현 구간 매력도는 어떤지 yes or no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이사님의 생각은요. 주가와 성장성 수급 세 군데에서 모두 다 노를 주셨어요. 일단 오늘은 이제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쵸. 실적을 뜯어보자면 헤드라인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9년 만에 적자 전환이라고 뭔가 어닝 쇼크 느낌의 내는 헤드라인이 있고요. 아니 그래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건 최대치였어 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헤드라인이 있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네, 뭐 연결 자회사 걸 얼마나 잡는지 또는 일회성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네. 이제 그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증권가 해석 스타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숫자만 보면 쇼크가 맞습니다. 근데 내용까지 보면은 약 중립 정도 된다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숫자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23조 7,12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은 1,094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25년도 전체 매출은 89조 2천억 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치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4,800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2024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희망퇴직, 그다음에 인력 구조 조정, 그다음에 조직 슬림화 등을 이제 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현재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 우리의 기대치를 이렇게 크게 뭐 상회하거나 혹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뷰를 바꿀 만한 그런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투자 심리도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노후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적까지 보고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니야, 이번엔 일회성 비용이 많으니까 한번 지켜내보자, 버텨보자라는 입장이신 건지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이사님의 생각은요? 매도였습니다. 사실 희망퇴직 그 일회성 비용이 많았다라는 걸 네. 감안해 본다면 내년에 좀 거는 성장 기대감도 있어요. 로봇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 냉각 시스템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왜 매도를 주신 거죠? 네,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국내 대기업들 뭐 꼭 LG가 아니더라도요.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러면 사업 부분별로 한번 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성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그 LG전자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방어력을 참 유지를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 구간이지만 매출 가식성은 좀 확실하다는 장점을 이번에도 역시나 보여줬습니다. 단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명 9년 만에 적자기 때문에 쇼크가 맞죠. 하지만 장기 수익을 위해서 수술 과정으로 인식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좋게 보는 뷰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간단하게 좀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린다라면요. 네. 팔았는데 안 팔려서 또는 이제 그 못 벌어서 적자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정리하느라 일시적으로 손실을 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나 증권가 리포트를 읽다 보니 그 인도 IPO 흥행이 이제 증명했듯이 인도에서도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 특히나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LG전자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부각시켜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해외 투자자라면은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사실 영어로 이제 발간되는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상장된 LG전자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굳이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영어 리포트 구하기도 힘든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LG전자 매수를 할까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카운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항상 좀 매력도가 다운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다. 오히려 저가권 매수를 꿈꾸더라도 121
21선 부근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전자가 시장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성장 키워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색다르냐? 색다르진 않다라는 점에서 크게 나는 매력적이지 않다. 오늘 구간에서 하락했다. 과연 버텨야 되나? 아니, 나는 매도하겠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방산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오히려 이 글로벌 지정적 리스크를 더욱더 가미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방위비도 증액하겠다라고 하면서 2천조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예술로 보시죠. 이정미 기사님 여기서는 OES를 주셨습니다. 네. 그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원화로 한 사람이 이제 2천조 원이다 보니까 그죠. 네. 2천조국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요, 네. 참 일단은 앞뒤가 똑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참 해석하기가 쉽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정권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 어느 쪽으로 바뀌든지 간에 특히나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각 대륙별로 강대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유럽 국가들 안에서는 어쨌든 패권 국가는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권에서의 어쨌든 패권은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세게 할지언정 항상 행동은 굉장히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는 본인들이 최강대국이라는 부분을 서슴없이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그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조지 워싱턴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항상 내세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멀로주의죠. 그래서 멀로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 그 별로 신경을 쓰지 말고 내부 정치와 내부에 있는 이제 그 경제에만 힘을 쓰자라는 게 바로 멀로주의죠. 그래서 멀로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뚜렷하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40년간 어떻게 보면은 고상하고 체면치레하기 바빴던 외교 무대에서 이제는 다자 외교보다는 힘과 이익 그리고 내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패권주의로 방향 전환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방향성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륙별로 강대국 패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럼 우리도 이 방산 흐름 안에서 대표적인 뭔가 강대국이라고 봐야 될 강대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올레스 나왔으니까 조정시 매수 의견을 주셨네요. 네. 왜 조정시라는 단서가 붙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많고 많은 그룹주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의 강점, 왜냐면 이번에 또 김승현 회장님의 그 그쵸. 발언이 네. 크게 주목을 받고 있던데 어떤 강점이 있을지도. 네, 오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루고 있지만 또 김승현 회장님께서 방문하신 데는 시스템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대장주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그 12월 12일 날 오늘 이 코너에서도 저도 하나 시스템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5만 원권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74,900원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눌릴 때 사야 결국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대형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라면은 당연히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야지만 개인은 어쨌든 필승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어쨌든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주식시장의 특징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 집중화 현상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구체화가 가능한 회사 위주로만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테마 또는 중형주 순환이 아예 없다시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 예수금이 그런 섹터로 투입이 되게 되면은 여전히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확실한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올해 그 공모체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트리플 A급 금리로 이제 그 수요 예측을 했는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이제 그 모집 금액이 800억이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1조 200억 원이 몰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2년물뿐만 아니라 3년물, 5년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돈이 몰렸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눌리는 구간 어느 정도 밴드를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매수를 해보자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를 그럼 어디로 잡아볼까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일선 노려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난 스윙 매매를 꿈꾼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부터 10일선 사이에서는 모아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태로 만약에 종목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네, 그 일봉 자체가 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음봉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 매수 의견, 저희가 지난번에 하나 시스템도 조정을 받으면서 5만 원대 있을 때 매수 의견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시죠. 시장 안에서 정말 강한 테마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좀 돌아가면서 오늘은 너야, 내일은 나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튀어오르더라고요. 우린 PTS가 오늘 장에서는 주가 측면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우린 PTS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투자 의견은요. 수급만 빼고 모두 다 예스를 주셨는데 찾아보면 네. 삼성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도 있고 네. 현대차와의 협업, 그러니까 현대와의 네. 협업도 기대도 있고 하지만 뭔가 감속기라는 그 큰 카테고리는 꼭 우린 PTS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대를 우린 PTS에게 줘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서요. 로봇주를 못 매매하시는 벌어요? 분들은요. 돈을 못 봅니다. 네. 항상 어느 정도는 좀 용감하게 네. 그냥 해야지. 또 테마주는 그런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우린 PTS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나 LG 뭐 이런 이제 그 뭐 현대 쪽에 엮여 있다라고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우리가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좀 뜯어보면요. 대량 양산 단계로 이제 동사가 뭔가 수주를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프로젝트 및 지속적인 이제 그때그때 발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분명 맞기 때문에 네. 특히나 최근에 또 아틀라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동안 그렇게 못 오르던 현대차 주가도 빵빵 띄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 우린 PTS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이 가볍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린 PTS의 경우에는 이 로봇도 있지만 방산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더 수급이 몰리고 거래가 쏠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수급을 노를 주셨죠?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정확하게 기관계 창구나 외국계 창구에서 세게 들어왔다기보다는요, 개인들의 트레이딩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은 제가 노를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과 관련된 사업을 그런 동사가 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죠. 항공기용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보조 동력장치 기업 박스 등을 동사가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홈페이지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사를 찾아봤더니 2023년도에 창원시에다가 205억 원 규모의 항공 방산 로봇 제품 생산 공장 신설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되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PTS 수급은 노 의견 드렸어요. 기관 외국인 뭔가 주체적인 기관 수급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요.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PTS에 대해서는 예스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들어갈 건 아닌 것 같다. 테마로 보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D&D 파마텍입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 내에서 제약바이오가 힘을 좀 못 내고 있어요. 유일하게 나 홀로 움직이는 게 약간 알테오젠 정도의 그쵸. 추가 애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도 아직까지 왜 이들 종목이 대장주가 되지 못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D&D 파마텍 보시죠. 수급만 노고요. 3개의 예스를 주셨습니다. 이 D&D 파마텍도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네. 거기서 뭔가 기술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뭔가 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실무단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했던 걸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큰 발표가 나올 것 같이 생각을 하시지만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 발표용 무대나 이벤트성 IR 발표하는 무대로 전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특히나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파이프라인 후보를 1차로 거르는 장소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와 실무 미팅을 더 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제 스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 판가름하는 자리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표에 의하면 에이펙 트랙 공식 그 발표 기업으로 참석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빅파마 입장에서는 관심 대상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제 이 관심 대상에 있는 거를 협상 테이블로 올릴지 말지를 평가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그거네요. 소개팅 할 때 친구한테 서류는 받았는데 실제로 그쵸. 만나봐야지 네. 더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하락하기 때문에 뭐야 임상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은 기술 이전 잘 안 되려나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정민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총평 듣고 바로 이야기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예스가 많았으니까 왜 또 관망인지 지금 네. 그 메시 치료제 DD01에 대한 임상 네. 이상 발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꼭 이거 아니더라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네. 이제 앵커께서 소개팅으로 예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소개팅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나이를 먹을수록 소개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남친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전남친들의 장점만 모아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소개팅 메이드가 잘 안 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거를 주식시장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데이터가 나쁘면 당연히 급락을 합니다. 그렇죠? 이상과 관련되어서요. 근데 데이터가 좋으면은 시장에서는요.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 그다음에 기술 이전 미체결 상태라면은 당연히 과거 학습에 의해서는 세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계 창구나 외작계 창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세론으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리스크보다는 지금 현재 그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큰 자리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는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쁘면 급락, 데이터가 좋아도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관망하자. 오늘 하락한다고 기회야라고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